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1월 한 달간 저희 수학의 바다에서 재수 상담도 하고 수리논술 상담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으셨던 그런 질문, 또 그것에 대한 저의 소감, 또 조언 이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성적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성적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질문은 늘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 정말 정답이 없어요. 어머님들의 마음은 이해하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셨겠거니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질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성적이 올랐던 학생들의 행동들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자주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성공했던 아이들의 키워드는 재수 10개월 동안에 꾸준하고 일관되게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고요. 매 순간순간 시간을 굉장히 아까우면서 촘촘하게 공부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는데, 반대편의 아이들은 오늘 하루만 놀까? 내일만 놀까? 이번 주만 놀까? 이런 보통 인간의 그 나약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적이긴 한데 성공했던 애들은 보면은 그렇게 순간순간을 아쉬워했던 애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 또는 선생님과의 케미는 뭐냐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학생이 있고, 또 자기만의 철학을 고집하는 학생도 있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실력과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학습의 수준과 방법을 유지하는 학생. 현재 자신은 수학이 60점 정도인데 킬러 문항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거죠. 다음 5번은 3번과 비슷한 말이니까 생략하고요.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마음이 한결같이 실패했더라도, 모의고사를 좀 못 봤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학생이 있고, 또 반대편의 학생은요, 고민이 재수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고민 하나하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공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고요. 일곱 번째,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꿈을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력 등이 연동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현실 가능하게 잡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계획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너무 꿈을 무리하게 높여 잡지 않는 게 좋겠고, 공부를 하다가 실력이 올라가면 꿈은 조금씩 올려도 됩니다. 다음은 사실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입시는 경쟁이에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고, 그럼 자각하면 뭐 해야 되나요? 재수를 시작할 때 작년과 똑같은 마인드로 공부를 하지 말고 뭔가 남들보다 내가 하나 더 해야지 라는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 되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열심히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진짜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을 작년과 다르게 열심히 할 건지 그걸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진짜로 실행을 해야 작년보다 더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수험생 전체로 보면 일정 비율의 학생은 성공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예정되어 있는 게, 이런 제로섬 게임이 수능이나 재수라는 사실을 꼭 알고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를 상담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부모님이 학생이 지난번에 맞은 수능 실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 보는 점수를 맞았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점수라는 건 사실 그 학생이 1년간 혹은 고교 과정 동안에 공부해온 그냥 냉정한 실력입니다. 그걸 운이 안 좋았다거나 올해는 그럴 리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은 또 괜찮은데 그러면서 목표나 올해의 학습 방법들을 정할 때 또 무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잘못된 진단과 올해 계획을 들을 때는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초면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실력을 올려가면서 그에 맞게 눈높이도 올려가는 게 훨씬 더 향상의 폭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못 믿어온 경우가
많은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아직 20살이잖아요. 20살은 사실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쉽게 바뀌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 또 선생님의 얘기에 잘 들어주는 경우도 많고 아직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 많은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처음에 상담할 때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두고 보면 얘가 보면 볼수록 괜찮은 학생도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고 선생님의 의견을 잘 경청해주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작년에도 이렇게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에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첫인상이나 혹은 작년에 했던 행동들을 제가 물어보고 미리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를 믿어주는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신은 하지 말되 믿어주는 게 훨씬 더 아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재수학원에 맡길 때 학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저도 관성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진짜 이 아이가 내 조카인 것처럼 애정을 담아서 조언도 해주고 감시도 하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첫 번째, 수업 안과 밖에서 학생과 치열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죠. 수업을 준비 잘해서 수업 시간에 내가 계획한 말을 뱉는 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고 수업 후에 얘가 이해를 했는지, 수업에 잘 참여를 하는지, 과제는 잘 수행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복습은 잘 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과 독려가 꼭 병행되어야지만 그게 좋은 학원이고요. 두 번째, 재수의 기간은 깁니다. 공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선생님인 제가 다음 달, 다다음 달의 일정 및 아이들의 마인드에 관해서 계속 정신교육을 미리미리 해줘야 아이가 때가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제 철학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입시에 대해서 아이별로 목표와 계획을 안내하고요. 계속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그게 좋은 학원이죠. 그리고 원내에서의 생활은 적절한 긴장감, 규정 엄수, 푸시가 늘 필요하고요. 원내에는 약간 엄숙하면서도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공존할 수 있도록 원장인 제가 잘 리드해야겠죠? 그리고 가끔씩 지쳐갈 때는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이벤트도 가끔 필요하고요. 결국은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듯이 수업과 공부를 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저도 20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이때는 이 방법이 좋았고 저 때는 저 방법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요. 수업을 잘하는 것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30대 초반에는 햇병아리 강사일 때는요. 열심히 교재 연구를 하고 내가 수학을 잘 이해하고 수업에 가서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전달하고 나오면 나올 때 왠지 잘한 것 같아서 흐뭇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계속 2달, 3달, 4달 하면 그냥 나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애들이 망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상담을 요청해 와서 상담을 해보면서 지난 공부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 노트 정리도 안 돼 있고 교재도 안 풀려 있고 이렇게 저만 혼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수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학원의 모든 시스템은 공부를 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학생이 학원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당연히 좋겠고 제가 제일 선호하는 학생은 그런 학생들도 좋지만 고교 시절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잠재력이 충분해요. 한순간 폭발적으로 공부하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흙 묻은 진주 같은 학생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가르쳐서 쫙 성적을 올리는 그런 성취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은 원장인 제가 설계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의 철학 같은 걸 많이
간접적으로 들어보셨다면 아, 이 학원은 이렇게 운영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하셨던 불편한 질문들, 이런 질문 안 하면 좋겠다라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하면, 큰 학원하고 수학의 바다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실 때 이 질문은 사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대치동에는 대형 학원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학원들 강의실 사진을 보면 100명 정도 학생이 있고 중간중간에 큰 모니터가 있는 그런 대형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맨 앞줄에 앉아서 수업에 쏙 빠져들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어디서나 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경쟁심이 없는 학생들은 보통 앞자리에 앉지 않고요. 뒤로 밀려나서 앉으면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공부가 잘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딴짓하거나 아예 그 시간에 공부 내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수업을 빠지고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자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원과 호흡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학원하고 8명 이하의 정원인 수학의 바다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작년에 서울대 몇 명 받았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학생의 성적이 한 1, 2등급대의 학생이면 그렇게 물으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 5등급대의 수능 성적이었다면 그 물음도 나쁘진 않으나 조금 더 그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조금 합리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수학의 바다는 재원생이 평균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 비율에 맞춰서 작년에는 1명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면접까지 마치고 합격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 학원은 학원의 사이즈보다는 합격생들의 실적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학은 잘하냐고 묻는 질문도 있는데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해는 돼요. 그냥 아이가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다 실패하니까 학원을 못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엄격결에 막 질문을 하신 거긴 한데, 이 질문은 식당 가서 음식 잘하냐고 묻는 것, 병원 가서 치료는 많이 해봤냐고 묻는 것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하고 싶지만 할 필요는 없는 질문이고요. 고3 때 보냈던 학원이 신통치 않았던 거에 대한 그런 반증인 것 같아서 약간 많이 아쉬웠고요. 또 우리 아이는 상위반에 넣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은데요. 우리 학원에서는 입학할 때 수능 성적표하고 입학하는 날 입학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반편성을 하죠. 학생에게 적합한 반에 들어가는 건 딱 맞는 옷을 입는 것하고 같아요. 수업 내용이 매끄럽게 이해되는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만 더 빨리 발전을 합니다. 실력보다 상위반에 들어가면요, 그 반의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고민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상으로 1월에 상담하면서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생각이나 저의 의견, 조언 그냥 두서없이 전달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